이번 학기 강의는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미셸 푸코의 광기 역사 중에서 일부, 그러니까 그 책이 워낙 방대해서 그거를 한 학기에 다 읽는 거는 좀 너무 무리가 있고 일부만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6시간에 걸쳐 가지고 쭉 한번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어서 오리엔테이션에 해당하는 말씀 좀 드리고, 그 다음 이제 후반부에 가서는 그 텍스트 앞부분을 좀 보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약간 사적인 얘기지만 간단하게 이제 서두로 얘기하면은 광기 역사를 제가 대학원 때 석사과정 때니까 25살 정도 되나? 그러니까 1985년 뭐 4년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처음 접했었고, 그 전까지는 이제 그 마르크스주의가 한국 지식인들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죠. 올해가 200주년이죠, 마르크스. 끼쳤는데, 광기 역사 읽으면서 뭔가 좀 또 새로운 어떤 경지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었고, 그래서 저한테는 어찌 보면 약간 그 어떤 일정한 그 새로운 지평을 발견하는 그런 책이었죠, 이 책이.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한 번씩 이 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내년인가 내후년인가 아마 이 책 나온 지 반세기일 거예요, 딱. 반세기 만에 한번 다시 한번 또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이 강의를 마련해 봤고, 또 하나의 맥락은 줄곧 우리가 그 장소에 대해서 장소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몇 학기 공부했는데, 그 이번 학기부터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강론에 들어간다고 그럴까요? 푸코도 읽어보고, 뭐 메를봉트의 현상학적인 공간론, 또 레비나스의 뭐 윤리적인 공간론, 장소론이라고 할 수 있죠. 장소론. 그 다음에 이제 현대 건축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또 장소론, 뭐 등등등 이렇게 장소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 가지 주제를 꿰어가지고 한번 강의를 해보려고 해요. 자, 오늘 그 전반부 얘기는 광기 역사에 들어가기 전에 푸코의 그 장소론이 잘 나타나 있는 글이 하나 있는데, 헤테로토피아라는 글이죠. 그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온 조그만 책이 있어요. 헤테로토피아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요 앞부분을 좀 정리해 왔는데, 요거를 보면서 이제 푸코의 장소론을 좀 익히고, 그 광기 역사를 일부만 읽는다 하더라도 그 양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 책이 두꺼워가지고. 그래서 거기에는 모든 얘기를 일일이 다 하면 할 수도 없고, 시간상. 또 하면은 너무 장황하게 돼가지고, 주로 이제 장소라는 거에 포인트를 맞춰서, 물론 뭐 장소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주로 이제 장소라고 하는 거에 조금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한번 강의를 해보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프린트물로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죠. 그 헤테로라는 말은 달을 이자죠, 우리말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은 호모, 같다고 하는 것은 호모고, 근데 다른 건 헤테로죠. 히라본데 이게. 그다음에 이제 토피아는 토포스라는 말은 그 히라보로 장소도 장소고죠. 장소. 그래서 헤테로토피아 그러면은 어떤 다른 장소, 이질적인 장소, 특이한 장소, 뭐 이런 정도 의미가 되겠죠, 그죠? 실제하지 않는 곳이 아니라 실제하는 곳으로서의 유토피아적 장소들. 유토피아라고 하는 거는 앞에 유자는 뭐냐면
아니다, 아니다 또는 없다. 영어로 말하면 not 이런 뜻이죠. not, no 이런. 그다음에 이제 뒤에 토피아는 물론 이것도 토포스죠. 그러니까 이건 없는 장소죠. 노회야. 노회야. 이상이 없는데 유토피아. 근데 푸코가 말하는 헤테로토피아는 이 세상에 있는 유토피아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데 다른 장소들과 같지 않은, 이 세상에 있지만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장소가 아닌 그런 장소. 그런 게 존재하고 또 시간도 맞아. 시간에서도 어떤 유토피아적 순간들. 이 세상에 일반적으로 있는 시간이 아닌 어떤 시간. 그런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같은 거죠. 카이로스. 어떤 그 순간에 뭔가 어떤 결정적인 일이 일어나는 어떤 결정적인 모멘트. 카이로스 같은 그런 거죠. 여기서 물론 이제 주로 이야기의 주인공은 장소인데 또 다른 말로 하면 일종의 꽁트 에스파스, 영어로 하면 카운터 스페이스죠. 카운터 스페이스, 반공간, 반공간적인 그런 어떤 공간들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공간들은 결국 국소화된 유토피아들이다. 로컬라이즈드 유토피아죠. 로컬라이즈드란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로컬라이즈란 말도 라틴어의 로쿠스가 역시 장소죠. 역시 장소. 로컬 그러면은 맥락, 두 가지 맥락이 있는데 어떤 부분적인, 국소적인 이런 뜻도 있고 여기서의 맥락은 그거보다는 특정하게 명확하게 장소 지어진, 국어에 장소 지어지단 말이 있는지 모르겠고 그런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말하자면 장소 지어진 이렇게 어떤 이거는 어디야라고 이렇게 딱 정확하게 이렇게 장소가 아이덴티파이드 된 그런 장소 지어진 그런 어떤 유토피아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장소 지어진 유토피아죠. 정원의 깊숙한 곳. 이때 정원은 우리 동양 정원을 생각하면 안 되고 서양 정원. 동양 정원은 되게 약간 작죠, 보통. 아담하고 좀 뭐라고 해야 되나 평화롭고 약간 예쁜 다리가 누워있고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되고 서양 정원 있죠. 엄청 큰 거 있잖아. 막 숲이 이렇게 그리고 나무가 이렇게 높아가지고 왜 거기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 왜? 거기에 미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그런 정원을 떠올리면 돼요. 그런 정원. 그다음에 다락방의 한가운데 세워진 인디언 텐트. 이거는 우리 문화에는 좀 약간 보기 힘든 건데 서양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다락방에서 올라서 놀잖아, 보통. 그죠? 거기다 이렇게 조그만 또 텐트를 쳐가지고 불을 켜놓고 놀잖아, 그죠? 그런 거. 그 다음에 대왕가도 같은 부모의 커다란 침대. 거기서 아이들만 뛰어놀고 이제 큰 뭡니까? 덮개 들어가서 숨고 막 이러지. 막 흔들고 막 이러죠. 그죠? 이거 푸코가 아마 어릴 때 했던 경험인 것 같은데, 내가 볼 적에는. 그 다음에 묘지. 죽은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 어떤 묘지. 그 다음에 감호소, 사창가, 감옥, 휴양촌, 이런 등등이 다 말하자면 헤테로토피아의 예로서 들 수 있고, 그래서 헤테로토폴로지. 토폴로지라는 건 말 그대로 토포스를 연구하는 거죠. 그죠? 수학에도 위상기하학이 있죠. 토폴로지라고. 그러니까 헤테로토폴로지. 헤테로토피아론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헤테로토피아의 제1원리는 자체의 헤테로토피아 또는 헤테로토피아들을 구성하지 않는 사회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 이걸 첫 번째 원리로 들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사회나 어떤 사회든지 거기 보면 항상 뭔가 일반적인 장소와는 다른 어떤 장소들이 존재한다. 늘. 근데 원시사회 같은 경우는 특권적이거나 신성시되거나 금지된 장소들, 그런 장소들이 이제 존재한다는 거죠.
생물학적 위기를 겪고 있는 개인들, 어떤 사춘기 청소년이나 달거리에 들어간 여성들이나 출산을 기다리는 여성처럼 어떤 이 신체적 생물학적 어떤 위기를 겪고 있는 어떤 이 변환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장소 같은 거,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면은 범인도 따라서 들어가 잡을 수 없는 그런 장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가 되면은 기숙사라든가 청소년들을 모아놓은 기숙사나 군대 같은 이제 그런 식의 그런 장소들이 이제 존재하고, 이때 물론 군대는 옛날부터 당연히 있었는데, 국군이라는 개념이죠. 국군. 군대는 고대부터 있었지만은 국군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나중에 나온 개념이에요. 국군이라는 그 개념은 이제 그걸 연상시키면, 그걸 떠올리면 됩니다. 국군이라는 거를 별도로 만들고 그걸 위한 시설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든 건 이제 근대 문화의 산물이죠. 이 20세기에 들어오면 이제 요양소, 정신병원, 바로 이제 우리가 주로 얘기할 게 바로 이 정신병원이죠. 얘기할 게. 그 다음에 이제 감옥, 푸코가 감옥을 다룬 책이 그 유명한 감시와 처벌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양로원 것.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역사가 흐르면서 모든 사회는 그것이 이전에 구축했던 헤테로토피아를 완전히 흡수하거나 사라지게 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헤테로토피아들을 조직할 수도 있다. 이미 존재했던 어떤 그런 헤테로토피아를 흡수할 수도 있고, 사라지게 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헤테로토피아를 만들 수도 있고. 근데 묘지 같은 경우가 그 서양 사회에서 굉장히 큰 변화를 겪은 대표적인 예인데, 18세기까지는 묘지가 도시의 중심에 있었대요. 파리 같은 그런 거는, 묘지가. 그런데 이제 루이 보나파르트 시대가 되면은 오스만의 개조를 통해서 외곽으로 이렇게 옮겨지죠. 이때서부터. 루이 보나파르트는 우리가 잘 아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조카죠. 조카인데 일종의 그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이제 황제가 제2제정을 이제 만든 사람이고, 그래서 마르크스의 그 유명한 책 중에 루이 보나파르트 브루메르 18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역사적인 인물은 세계사적인 인물은 역사에 2번 등장한다라고 헤겔이 말했는데, 헤겔이 빼먹은 말이 있다. 그게 뭐냐면 한 번은 비극으로 등장하고 또 한 번은 희극으로 등장한다. 무슨 뜻입니까? 삼촌, 우리가 아는 그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비극이었다면은 그 조카 루이 보나파르트는 코미디다, 이거는 희극이다. 그래서 전혀 인물이 안 되는 사람이 사회적 불만을 품은 사람들을 온통 다 끌어모아가지고 황제가 됐다. 이렇게 이제 약간 비꼬아서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을. 루이 보나파르트 시대가 말하자면 마르크스가 이제 한창 활동하는 정확하게 18세기 중엽이 정확하게 중엽 그때 시대인데, 이 루이 보나파르트가 황제가 돼가지고 했던 중요한 그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리를 개조하는 거예요. 파리를 개조하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큰 사업을 벌이죠. 보통 정치적 역량이 없는 정치가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진짜로 내용이 있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 정치를 못할 경우에는 뭔가 외형적으로 뭔가를 보이려고 하는, 뭔가 자꾸 막 고치고 뭘 짓고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그 행태를 보이는데, 전형적인 경우도 루이 보나파르트인데, 그래서 파리를 전부 개조를 해요. 완벽하게 개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파리 보면은 한가운데 개선문이 있죠. 이렇게. 쫙 방사선으로 돼 있지, 이렇게. 그게 이 시대에 만들어진, 이 시대에. 그리고 이제 파리 개조를 주관한 건축가가 오스망이라는 사람이에요. 오스망이라는 사람.
그래서 그 오스만이 이제 그 파리를 완전히 이제 개조해서 그렇게 만들고 그 파리 안에 있던 사람들 전부 다 외곽에 내쫓죠. 이렇게 전부 다 외곽으로. 여러분들 그 루이가 아니라 그 에밀 졸라라는 사람이 쓴 그 르공 마카르 총수라는 그 연작이 있지. 굉장히 긴 연작인데 이제 거기 뭐 때려질 악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데 그 연작 중에 하나가 그 목로주점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제르베지라는 여자 일생을 그린 건데 우리나라로 목로주점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선술집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그렇더라고. 거기 보면은 그 뒤쪽에 그런 장면이 나오지. 그 파리 외곽에 지은 그 우리식으로 말하면 다세대 주택 정도 되나? 그런 이제 사람들이 막 그 노동자들이 모여 사는 그 건축 그 환경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길게 나오죠. 거기 보면 이렇게.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오스만 주에 의해서 파리 중심부에서 밀려나버리 전부 쫓겨나는 거 외곽으로 그 노동자들의 그런 삶을 그리는 거지 그 소설이. 어쨌든 그래서 이때 노동자들 많이 아니라 묘지들도 전부 다 외곽으로 그 옮겨주죠. 이렇게 그죠. 우리 같은 경우는 묘지가 애초에 외곽에 있죠. 애초에 주로 산 등성 같은 데 양지 바른 데다가 묻어주는 게 일반적인 그 관례고. 그리고 이때부터 관을 사용했다고 그래요. 관 사용했다고. 이렇게 이제 장소라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뭐 계속 그렇게 없어지기도 하고 흡수되기도 하고 새롭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죠, 그죠? 이거하고 좀 약간 맥락이 다르지만 그 과거에 뭐라고 할까, 뭐 악명을 높았다 그럴까, 아니면 무슨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배척받았던 장소를 다시 이거를 완전히 개조해가지고 일종의 그 놀이터나 공원이나 뭐 예술작품을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죠. 공장, 미국의 내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 어떤 예술가가 이제 폐기된 공장을 이렇게 예술작품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우리처럼 그 난지도, 난지도가 원래 우리 집 바로 옆인데 난지도가 옛날 난지도가 원래 쓰레기 매립장이잖아, 그러니까 그걸 다 이제 이렇게 고쳐가지고 평화의 공원 뭐지? 하늘공원, 노을공원 이렇게 만들었지.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게 이제 역사와 더불어 장소가 끝없이 이렇게 바뀌고 없어지고 또 때로는 통합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다음 제3원리는 일반적으로 헤테로토피아는 대개는 서로 양립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여러 공간들을 한 장소에 겹쳐 놓는데 그 원리가 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보통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영위하는 경우라면은 절대로 겹칠 수가 없는 건데 그런 것들이 겹치는 이제 그런 공간들.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인 경험의 공간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이제 그런 공간들, 장소들. 극장 같은 경우는 대표적이죠. 하나 연극을 보면은 뭐 바다가 나왔다가 뭐 육지가 나왔다가 산이 나왔다가 뭐 사막이 나왔다가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게 한 장소에서 이렇게 영화도 마찬가지고 한 장소에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정원 같은 경우도 맞아요. 정원 같은 경우도 그 정원에 평소 같으면은 섞이지 않을 어떤 것들이 그 정원 안에 이렇게 쭉 배치가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페르시아 공원은 이렇게 4개로 나눠져 있다고 그래요. 4개로. 나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래서 하늘, 숲, 물, 식물 이걸 상징하는 4개, 3개 이렇게 돼 있고 이 한가운데 이제 뭐 사원이나 분수나 이런 게 이렇게 있다 그러죠. 그리고 그 페르시아만 떠오르는 게 양탄자거든요. 근데 양탄자가 바로 이 정원을 압축한 거래요. 마치 그 지도가
어떤 도시를 이렇게 압축하는 것이지 양탄자가 이 정원을 그 양탄자에다 이렇게 압축해서 넣는 거라고 그러대. 그러니까 왜 알라딘인가? 그 보면 막 날아다니잖아. 양탄 타고 이렇게. 그 정원 타고 날아다니는 거지. 결과적으로. 그다음 네 번째 원리는 헤테로토피아는 10중 8구 시간의 독특한 분할과 연결된다. 보통 우리가 그 시공간론 배울 적에 과거에는 시간과 공간이 따로 이렇게 분리돼서 이야기되었는데 이제 그것이 합쳐져 가지고 이야기된다라는 게 보통 그 시공간 얘기할 때 많이 이야기하는 건데 뭐 그 물리학에서 그 상대수용 같은 것도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그 푸코도 헤테로토피아는 되게 어떤 그 시간을 독특하게 분절하는 어떤 그런 경우들과 연결이 많이 된다. 근데 묘지 같은 경우는 시간이 더 이상 흐르지 않는 삶의 시간이, 인간의 활동의 시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이 이렇게 죽음 속에서 정지해버린 그런 시간, 그런 곳으로서의 이제 묘지죠, 그죠? 그 다음에 무한히 쌓여가는 시간의 헤테로토피아들, 박물관이나 도서관 같은 경우, 박물관이나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 먼 선사시대에서부터 오늘날 여기까지 온갖 종류의 책과 유물과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끝없이 누적되죠, 축적되죠. 무한한 시간의 그 축적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어떤 헤테로토피아, 그게 바로 박물관이고 이제 도서관이다. 오늘날의 그 이제 인터넷이 발달한 오늘날 입장에서 보면은 그 인터넷 공간도 그런 거죠. 인터넷 공간에 거의 뭐 무한한 그 정보들이 다 거기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찾기 위해서는 거의 빛의 속도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 인터넷 공간도 이런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헤테로토피아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을 어떤 특권화된 장소에 무한히 누적한다는 발상, 이게 이제 박물관이나 그 도서관 같은 거고, 그 다음에 한시적인 헤테로토피아, 그러니까 지속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시간대만 생겨났다가 또 사라지는 그런 어떤 헤테로토피아. 이거는 말하자면 이제 푸코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지만 사건의 헤테로토피아들이죠. 사건, 극장이라든가 시장, 특히 늘 여는 시장보다는 왜 장설 때 그 장 생각하면 더 시간 나겠지, 그지? 그런 어떤 당대의 시장. 그 다음에 공터. 이때 공터는 뭘 말하냐면 그 공터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서양 사람들은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서양 사람들은 공터에서 또 공연을 많이 해요. 공터에 오면은 이렇게 뭐죠, 이거 올렸다 내렸다 이런 것도 하고 불쇼도 하고 그다음에 와서 사탕도 팔고 그러죠, 그죠? 그 공터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들, 그다음에 휴양지, 1년에 한때만 사람들이 왁작지껄 하다가 시간 지나면 또 싹 빠져버리는 그런 이제 휴양지, 이런 경우가 이제 이런 경우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소로 보면 헤테로토피아인데 그 헤테로토피아가 시간의 어떤 독특한 분절을 거기 안에 내포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헤테로토피아는 언제나 그것을 주변 환경으로부터 고립시키는 열림과 닫힘의 체계를 갖는다. 다른 장소들과 일정하게 경계지어져 있고 그 안에 들어가고 나가는 어떤 특정한 방식을 통해서 규정된다는 거죠. 아무나 막 가는 게 아니고 강제로 들어가는 거. 감옥이나 정신병 같은 경우 자기가 들어가고 싶어서 감옥이나 정신병원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 범죄자가 면제 받으려고 일부러 미친 척하는 경우도 그런 경우 빼면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특정한 의뢰를 통해서 들어가는 경우, 종교적 장소 같은 경우,
종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특정한 그 리추얼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그럼 이슬람에서의 터키탕이나 스칸디나비아에서의 사우나. 이게 우리가 말하는 사우나가 아니고, 우리가 가서 그냥 땀 빼고 사우나가 아니라, 그, 몸을 정화하는 거예요, 원래. 여기서. 가서 내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우리 말로 도 닦는 거지.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사우나 가서 땀만 빼고 오면 안 돼. 앉아가지고 돌을 닦고 와야지. 그 터키탕이나 사우나는 상당히 종교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몸과 마음을 싹 이렇게 완전히 이제 비우고 나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원리를 얘기하고 있고, 뒤에 있구나. 18세기 남미의 가옥에 그런 게 있었대요. 그 집이 이렇게 있으면은 공간이 하나 더 있대, 이렇게. 그래가지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여기서 쉬고 가는 거죠, 여기다. 쉬고 가는데 들어올 수는 없어. 쉬는 건 말리지는 않는데 여기 들어올 수는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안도 아니고 바깥도 아니에요. 그 묘한 어떤 그런 공간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쉬었다가 또 기운 차려서 또 이제 여행 가고. 내가 어릴 때 그 쉬고 살 적에 그때는 지금하고 이 세상이 달라가지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도 밥을 차려줘요, 집에서 이렇게. 나간 애가 와가지고, 혹시 밥은 걸 얻어먹고 있어? 그럼 할머니가 차려서 줘요, 그 사람은. 지금은 뭐 상상하기 싫으면 어찌 우리 지금 사는 이 환경에서는. 그때 쓰는 방이 따로 있어요. 내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바로 그 쌀이문 그 바로 앞에 있는 방이 있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래 먹고 보내지도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이쪽 방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건 곤란하지. 근데 밥 차리고 이제 먹고 또 가고. 그거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뭐 이거는 우리는 조금 더 안에 있는 거지. 얘네들은 그게 아니고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해요. 하여튼 이렇게 이 장소로 이 인간의 삶을 보는 참 흥미진진한 것 같아요. 이 장소를 보는 거. 그리고 이제 요새 푸코 시대하고 우리 시대를 비교해보면 결정적인 차이가 그 사이버 공간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여기에 결부시켜서 논하면 훨씬 더 좀 복잡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또 더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헤테로토피아들은 다른 모든 공간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한다. 나머지 현실이 환상이라고 고발하는 환상.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일반적으로 볼 적은 저게 환상인데 그 환상에 들어간 사람은 여기를 환상이라고 보는 거지 이렇게. 그런 어떤 일반적인 공간과 뭔가 같은 미묘한 대립을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공간. 그다음에 나머지 현실의 이데아로서의 별도 공간. 근데 식민지 같은 경우죠. 어떤 근데 영국 식민지 개척자들이 어디 가면은 이제 거기를 영국처럼 만들지 이렇게. 만드는데 뭡니까? 자기네들이 살던 그 영국보다 더 영국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전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식민지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식민지 그 역사를 보면 묘하게도 그 이상주의자가 많아요. 그 자기네들이 예컨대 선교사들이 어떤 뭐 남미에 가서 어떤 마을을 이제 개척을 하면은 유럽에서 이룩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도덕성, 뭐 신앙심, 질서 이런 거 거기다 세우려고 그러지 거기다 이런 식으로. 근데 10중 8구 다 실패하죠 전부 다. 인간의 본성은 안 맞으니까 그런 게. 그런 역사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새로운 혁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국가 같은 거 만들 때도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새로운 혁명을 통해서 뭐 태평천국의 난이라든가 뭐 등등 혁명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면 뭔가 정말 완벽한 사람을 만들려고 이제 하지 처음에. 그래서 막 법도 막 엄청 정하고 막 인간이 완벽히 도덕적인 기준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성공한 거의 예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 또 실패하고. 그래서 일종의 현실의 이데아로서의 그런 별도 공간, 이런 것도 일종의 헤테로토피아의 중요한 성격. 이 두 가지가
헥토토피아의 일반적인 중요한 성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일단 이거는 사실 우리 직접 이제 강의 주제는 아니고, 그거 하기 전에 일단 장소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런 푸코의 관심, 그 장소를 바라보는 이 사람의 그런 어떤 시선, 이런 거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관계 역사도 일부만 놓고 잠깐 얘기하면은, 어찌 보면 장소의 문제하고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뭐 1장에 나오는 1장에 이제 바보들의 배, 광인들의 배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광인을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디에서도 그걸 쉽게 안 받아주려고 하니까, 이렇게. 지금 난민 생각하면 돼, 난민. 아무데도 안 받으니까 방법은 뭐가 있겠어요? 바다에 떠돌아다니는 것밖에 없잖아요, 저거. 그럼 뭐 바보들의 배 얘기라든가, 그 다음에 17세기가 되면은, 이성에 반하는 모든 형태의 그런 비이성들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싹쓸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거대한 장소에 모은 수용소, 어사일럼이라는 이렇게 탄생하는 그런 과정. 그 다음에 19세기가 되면은 한꺼번에 그냥 다 말하면 뭉쳐놨던 거기에서 광인들을 따로 이렇게 떼어내서 광인들을 별도의 존재로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정신병원이 탄생하는 거지. 그때 정신의학, 정신병리학, 정신분석학, 앞에 정신자 붙는 거 있죠. 그런 담론이 탄생하고, 동시에 그 담론에 해당하는 공간으로서의, 장소로서의 그 정신병이 탄생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이 이렇게 쭉 진행이 돼요. 이 책을 보시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과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